옛날부터 세상은 나뉘었다가 합쳐지고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는 법이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주나라의 시대가 저물면서 중국 대륙은 혼란에 빠졌고 여러 나라들이 싸움을 벌인 끝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나 진시황의 죽음 이후 진나라는 다시 무너졌고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차지했다. 한나라는 광무제에 이르러 잠시 중흥을 이루었으나 외척과 황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점점 쇠퇴했다. 특히 황관들은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고 국정을 어지럽혔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장각은 거록군 출신으로 한때 관직의 뜻을 두었으나 실패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신비한 노인으로부터 태평요술이라는 천서를 받고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 장각은 이를 바탕으로 태평도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점점 세력을 키웠다. 결국 그는 황건적이라는 무리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장각은 푸른 하늘은 죽고 누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참요를 퍼뜨리며 반란의 기운을 키웠다. 그와 그의 형제들은 청공장군, 지공장군, 인공장군이라는 칭호를 내걸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들의 세력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고 관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탁군의 작은 마을인 누상촌에는 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으로 가난했지만 효심이 깊고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나는 장차 천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며 남다른 야망을 보였다. 유비는 우연히 유주태수 유언이 황건적을 막기 위해 의병을 모집한다는 방문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장비라는 장수가 나타나 그에게 함께 대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장비는 시골에서 술과 돼지를 팔며 살고 있었지만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어 두 사람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관우라는 또 다른 장수를 만나게 되었다. 관우는 본래 하동 출신으로 고향의 토호를 처단한 뒤 강호를 떠돌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였다. 그는 장비와 함께 황건적을 물리친 경험이 있어 자연스레 유비와 장비와 뜻을 모으게 되었다. 세 사람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의기를 다졌다. 그들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 유비, 관우, 장비의 결의는 이후 천하를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곧 다가올 난세에서 각자의 이름을 떨치며 중국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세 명의 호걸, 유비, 관우, 장비는 처음 만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간 뒤 장비가 제안했다. 우리 집 뒤에 넓은 복숭아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꽃이 만발했으니 내일 그곳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리고 의형제를 맺은 후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와 관우도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도원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검은 소와 흰 말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준비했다. 세 사람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관우는 맹세를 앞두고 말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는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형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비 현덕님을 우리의 어진 군주로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이에 동의했으나 유비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주군이 될 자질도 덕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의형제로서의 약속을 맺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차후에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유비를 맏형으로 관우를 둘째, 장비를 막내로 삼아 형제의 서열을 정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했다. 비록 성은 다르나 오늘부터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창생을 구하며 비록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죽음만은 같은 날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벌을 내리소서. 맹세를 마친 세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큰 뜻을 품었다. 그러나 큰 뜻을 이루려면 군사와 무기, 군량이 필요했다. 유비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곧 마을의 용사들이 모여들어 300여 명이 모였고 시간이 지나며 그 수는 5천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군량이었다. 마침 그때 마을 장사꾼 소쌍과 장세평이 50필의 말을 이끌고 마을로 들어왔다. 유비는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흔쾌히 말을 내어주며 군량과 금은도 지원했다. 알고 보니 그들 역시 황건적에게 가족과 재산을 잃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세 사람은 무기를 제작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며 준비를 갖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는 500의 군사를 이끌고 유주성으로 향했다. 마침 그곳에는 황건적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었고 태수 유원은 급히 의병을 모집하고 있었다. 관우는 태수 유원을 만나 예를 갖추고 유비의 의군을 휘하에 받아달라고 청했다. 태수 유원은 기쁘게 받아들였고 곧 유비, 관우, 장비의 의군은 유주성에서 황건적과 맞서 싸웠다. 장비는 적장 등무를, 관우는 정원지를 단칼에 베어버렸고 그 용맹은 천하에 퍼졌다. 유주성에서의 승리 후 세 사람은 청주성으로 향했다. 청주성 역시 황건적의 포위에 놓여 있었고 유비는 계책을 세워 적을 섬멸했다. 그들은 적을 유인하고 좌우에서 협공하여 황건적을 크게 물리쳤다. 청주태수 공경은 이들을 크게 칭찬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에서 유비는 자신의 옛 스승인 노식이 황건적의 수령 장갑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비는 곧장 스승을 돕기 위해 광종으로 향했다. 노식은 유비의 의리를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고 유비는 장보와 장량을 상대하기 위해 영천으로 출진했다. 영천에서는 광군이 화공을 이용해 적을 물리치고 있었다. 장보와 장량은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쳤으나 그 앞을 막아선 이는 패국초군 출신의 젊은 장수 조조였다. 조조는 어릴 적부터 꾀가 많고 대담한 인물이었고 이번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조조는 유비와 만나게 되었지만 총대장 황보숭은 그를 시큰둥하게 대하며 노식의 지원을 권했다. 유비는 실망했으나 다시 광종으로 향하며 스승을 돕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뜻을 잃지 않았고 이들의 결의와 용맹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유비가 광종으로 향해 말을 몰아달리던 중 저편에서 한때의 광군이 한거를 호위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한거 속에 갇힌 이는 바로 유비의 스승 중랑장 노식이었다. 노식은 장각을 포위하려 했으나 장각의 요술에 쉽게 승리하지 못했고 조정에서 내려온 좌풍이란 내시가 뇌물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탓에 모함을 당해 낙양으로 압송되던 중이었다. 노식은 유비에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비는 분노하여 노식을 구출하자고 했으나 유비는 천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이를 막았다. 유비는 떠나가는 한거를 망연히 바라보았고 관우는 광종으로 가는 대신 탁현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유비는 이를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북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행군 중 세 사람은 산 너머에서 광군이 황건적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유비는 우리는 황건적을 토벌하려 일어난 의군이다라며 군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명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적진에 뛰어들어 황건적을 무찌르고 광군을 구했다. 광군의 대장은 노식의 후임으로 부임한 동탁이었다. 동탁은 유비 일행의 도움을 받고도 그들을 하찮게 여기며 관직도 없는 작군이라며 무시했다. 이에 장비는 분노했지만 유비는 다시 그를 말렸다. 결국 세 사람은 동탁의 진영을 떠나 방랑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주전 장군의 진영에 도착한 유비 일행은 황건적 장보와의 싸움에서 활약했다. 장보는 요술을 사용해 광군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유비는 돼지, 양개의 피를 뿌려 요술을 깨뜨리는 계책을 사용해 승리를 거두었다. 장보는 부상을 입고 양성으로 도망쳤고 유비는 양성을 포위했다. 이때 송견이라는 젊은 장수가 군사 1,500을 이끌고 주전을 도우러 왔다. 송견은 오군 부춘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다. 그는 해적을 혼자 쫓아낸 일화로 이름을 떨쳤으며 허창과 허소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조정에서 여러 관직을 받은 인물이었다. 송견과 유비는 각각 남문과 북문을 공격했고 주전은 서문을, 동문은 적의 퇴로로 남겨두었다. 송견은 조응을, 유비는 손중을 처치하며 완성을 탈환했고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했다. 전쟁 후 주정과 송견은 각각 높은 관직을 받았으나 유비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 조정의 부패와 황관들의 전행으로 유비의 공은 묻혀버렸다. 낭중 장규는 유비의 상황을 알고 황제에게 아뢰었으나 황관들의 모함으로 실패했다. 결국 십상시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낮은 벼슬을 나누어 주기로 했고 유비는 중산부 안희연의 현이가 되어 부임하게 되었다. 유비는 현에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강도와 절도가 사라졌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거짓 군공을 사칭해 관직을 얻은 자를 조사한다는 조칙을 내렸고 유비는 또다시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처럼 유비는 공을 세우고도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의 인품과 의리는 백성들과 장수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되었다. 황제의 조칙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안희연에도 칙사의 임무를 띠고 도구란 자가 내려왔다. 유비와 현청의 관리들은 큰 길에서 도구의 행렬을 맞이했지만 도구는 거만하게 말채찍만 들어 보이며 답례를 대신했다. 관우와 장비는 이를 보고 화를 참기 힘들어했다. 도구는 유비를 불러들여 천자의 종친을 사칭하는 자라며 모함했고 유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행원들은 도구가 뇌물을 원한다고 암시했지만 유비는 백성들에게서 한 푼도 거두지 않아 바칠 재물이 없었다. 결국 유비는 뇌물을 바치지 못했고 도구는 현리들에게 유비의 모함을 강요했다. 장비는 이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채 도구의 역관으로 달려갔다. 도구를 말뚝에 묶어놓고 매질을 하며 백성을 괴롭히는 탕관오리의 행태를 꾸짖었다. 유비가 이를 제지하며 도구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도구는 곧바로 정주태수에게 모함하며 유비를 잡으려는 군사를 보냈다. 유비는 갈 곳을 잃고 대주태수 유의를 찾아갔다. 유의는 유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숨겨주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황건적의 난이 평정되자 십상시들이 다시 권세를 잡기 시작했다. 십상시들은 장군들에게 뇌물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한 황보숭과 주전은 오히려 벼슬을 박탈당했다. 대신 십상시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영제는 십상시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간이대부 유도와 진탐을 죽였다. 반란을 일으킨 구성과 장거, 장순 형제를 토벌하기 위해 송경과 유비를 각각 장사태수와 도의로 임명했다. 유비는 장거 형제를 처단하고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인정해 고당위의 벼슬을 내렸다. 유비는 평원현령으로 임명되었고 평원에서 군사를 조련하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나 영제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후사 문제로 내전이 일어났다. 십상시들은 황자협을 태자로 세우려 했고 대장군 하진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하진은 원소, 조조 등의 권유를 받아 십상시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그의 누이인 하태우의 만류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십상시들은 하태우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했고 하진은 지방의 장수들에게 경문을 보내 십상시들을 몰살하라는 명을 내렸다. 조조는 이를 듣고 고양이를 내쫓기 위해 호랑이를 들이는 격이라며 우려했다. 하진의 무모한 결정은 결국 지방의 군웅들과 야심가들을 불러들이게 되어 조정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진은 진림의 충언을 무시하고 밀사를 보내 경문을 돌렸다. 이는 한 왕조의 몰락을 재촉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 혼란 속에서 초야의 영웅들이 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실은 풍운에 휩싸였고 충신들은 죽어나갔다. 나라의 기틀은 흔들리고 야심가들은 세력을 키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량자사 동탁에게 낙양으로부터 한 통의 경문이 전해졌다. 당시 동탁은 황건적을 토벌할 때 군공을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평판 또한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십상시 일파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벼슬을 얻고 20만 대군을 거느린 자사가 되었다. 조정 내의 패단이 극에 달했고 동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동탁은 이유의 조언에 따라 대의명분을 세우기 위해 표문을 올렸다. 표문은 십상시의 폐해를 고발하고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가는 것은 황관들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여사 정태와 중랑장 노식은 동탁의 속셈을 의심하며 그의 임낙을 반대했다. 하지만 하진은 그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동탁을 불러들였다. 동탁은 면지에 머물며 낙양의 형세를 살피며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는 외척과 황관들의 싸움이 격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십상시들도 하진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장양을 비롯한 내관들은 하태우를 이용해 하진을 가덕문으로 불러냈고 매복한 자객들에 의해 하진은 결국 참변을 당했다. 하진이 죽자 원소와 조조는 대노하여 십상시들을 주살하기 시작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많은 황관들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장양과 당규는 어린 황제와 진류왕, 하태우를 납치해 북망산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장양은 자결하고 당규는 민공에 의해 처단되었다. 민공은 황제와 진류왕을 최희의 장원에서 발견하고 무사히 낙양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낙양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전국 옥세가 난리통에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동탁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20만 대군을 낙양성 근처에 주둔시키고 낙양 시내를 제세상인 양활보했다. 그는 진류왕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황제를 패하고 진류왕을 옹립할 생각을 품었다. 이 이유는 동탁의 계략을 지지했고 온명원의 대신들을 모아 패립을 선언하려 했다. 그러나 형주자사 정원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천자의 자리는 오직 천자의 뜻에 달려 있다며 신하가 감히 패립을 논할 수 없다고 외쳤다. 또한 노식도 동탁의 패립 논의를 비판하며 그를 역적이라 일컬었다. 동탁은 노식을 죽이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그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후 동탁은 정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 정원은 여포와 함께 동탁에 맞섰다. 여포는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방천하극을 휘두르며 동탁의 군사와 싸웠다. 여포는 원래 정원의 양자로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으며 정원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동탁의 야심은 점차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황제를 교체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정원과 여포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동탁은 낙양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의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과 반대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량자사 동탁은 낙양을 향해 진군했지만 그의 야망을 꺾기 위한 정원과 여포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포의 방천하극은 적들을 순식간에 이슬로 사라지게 했고 동탁은 크게 패하여 물러났다. 동탁은 여포의 용맹을 보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동탁의 부하 이숙은 여포를 포섭할 계책을 제시했다. 이숙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희귀한 적토마와 황금, 비단을 여포에게 선물로 주면서 은근히 정원을 배신하도록 유도했다. 여포는 적토마와 보석에 현혹되어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투항했다. 동탁은 여포를 기도위 중랑장 도정우에 봉하며 크게 환영했다. 동탁은 황제를 폐위하고 진류왕 협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온명원에서 대신들을 모아 패립을 선언했다. 중궁교위 원소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동탁의 위세에 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동탁은 원소를 발해군 태수로 임명하며 후환을 막았다. 결국 동탁은 황제를 홍농왕으로 강등시키고 진류왕을 새로운 황제로 세웠다. 새로운 황제는 후환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로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동탁은 헌제를 허수아비처럼 이용하며 조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동탁은 권력을 휘두르며 폭정을 일삼았다. 그는 폐위된 황제와 하태우를 영왕궁에 유폐시키고 음식과 의복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 홍농왕은 슬픔에 잠겨 시를 지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했지만 그마저도 동탁의 귀에 들어가 목숨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동탁은 이유에게 명예하 태우와 폐제, 그리고 당비를 독살하게 했다. 어린 황제는 어머니와 작별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고 그의 아내 당비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동탁은 세 사람의 시신을 성 밖에 아무렇게나 묻어버리는 잔혹함을 보였다. 동탁은 낙양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군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만행을 감췄다. 그의 폭정에 백성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었다. 이러한 동탁의 만행을 보다 못한 오부는 단도를 숨기고 동탁을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오부는 처참하게 찢겨 죽었다. 동탁의 잔혹한 행위는 원소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원소는 왕윤에게 밀서를 보내 동탁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알렸다. 왕윤은 이에 동탁을 죽일 방안을 고민하던 중 교위 조조가 나서서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조조는 왕윤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칠보명검을 빌려 동탁을 찔러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결심은 동탁의 폭정에 맞서 한시를 구하고자 하는 대신들의 희망이 되었다. 왕윤은 조조에게 칠보검을 건네며 동탁을 암살할 임무를 맡겼다. 조조는 승상부에 들어가 동탁을 암살할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검의 빛이 거울에 비쳐 동탁에게 들통났고 조조는 재치있게 명검을 헌상하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조조는 동탁이 준 말에 올라타면서 탈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의 수상쩍은 행동을 눈치챈 여포와 이유는 이미 그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조조의 체포명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조조는 추격을 피해 중모연에 이르렀으나 결국 관문에서 잡히고 말았다. 그곳의 현령 진궁은 조조의 충의를 알아보고 그를 풀어주었다. 진궁은 조조와 함께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도망을 치며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성고에 사는 조조의 부친의 친구 여백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여백사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조조는 뒤뜰에서 칼 가는 소리를 듣고 여백사가 자신들을 관가에 밀고 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조조와 진궁은 선수를 쳐 여백사의 가족과 하인들을 모두 죽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돼지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려고 준비 중이었음을 깨닫고 늦게나마 후회했다. 조조와 진궁이 집을 떠나던 중 여백사를 길에서 만났다. 조조는 여백사가 가족의 죽음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 그를 잔인하게 죽였다. 진궁은 조조의 냉혹함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가 진정 나라를 구할 충의지사가 아니라 천하를 탐하는 간웅임을 깨달았다. 진궁은 조조를 찔러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조조와의 동행을 중단하고 떠났고 조조는 진궁이 떠난 것을 깨달았지만 언젠가는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자신의 길을 계속 갔다.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부친 조순과 협의해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위용의 도움을 받아 군비를 마련하고 천하의 영웅들을 규합했다. 하우돈, 하우연, 악진, 이전, 조인, 조홍 등 뛰어난 장수들이 그에게 모였다. 조조는 충의를 표방하며 각 고을에 거짓 조서를 돌리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의거를 촉구했다. 서주의 도겸, 서량의 마등, 북평의 공손찬, 북해의 공융 등이 조조의 군대에 합류했다. 바레테수 원소 또한 조조의 조서를 받고 군사를 모았다. 그는 기주자사 한복, 예주자사 공주, 동군 태수 교모 등과 함께 의병에 합류했다. 원소는 조조의 의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깨닫고 그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손찬은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치기 위해 출진하던 중 평원현령 유비와 만났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공손찬과 함께 조조의 의군에 합류했다. 유비 삼형제는 한시를 구하기 위해 동탁을 토벌할 뜻을 다졌다. 조조는 18제후를 모아 대군을 결집하고 맹주를 선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후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으나 조조의 제안으로 원소가 맹주로 추대되었다. 원소는 3층 단 위에서 엄숙히 맹세하고 제후들과 함께 백마의 피로 동탁을 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원소는 양초의 총관으로 아우 원수를 임명하고 즉시 낙양으로 진군할 것을 명령했다. 선봉장으로는 강동의 호랑이 송견이 자원했고 원소는 이를 허락했다. 동탁은 18로 제후들이 낙양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여포와 화웅이 자원했고 동탁은 화웅을 효기교위로 임명하고 5만 병력을 주어 사수관을 지키게 했다. 화웅은 송견의 선봉부대와 맞서 싸웠고 송견의 공을 가로채려던 포충을 매복으로 처참하게 진압했다. 화웅은 승전의 기세를 몰아 낙양으로 포충의 목을 보내며 사기를 드높였다. 송견은 4명의 용맹한 장수들과 함께 사수관을 공격했으나 화웅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진군이 어려웠다. 게다가 후방의 원술은 송견이 공을 세우는 것을 꺼려 군량을 보내지 않으며 송견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군량이 바닥나고 사기가 떨어진 송견군은 화웅의 기습 공격에 크게 패배했다. 송견은 조무의 희생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대부분의 군사를 잃었다. 송견의 패배 소식에 후방 본진의 원소와 제후들은 크게 당황했다. 포신의 아우가 공을 탐하다 죽은 데 이어 송견의 대패까지 이어지자 모두가 침묵했다. 원소는 새로운 장수를 찾았으나 화웅의 위세에 제후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원술의 부장 유석과 태수 한복의 장수 반봉이 차례로 도전했으나 화웅의 손에 쉽게 목숨을 잃었다. 제후들은 화웅의 무시무시한 힘에 공포를 느꼈다. 이때 유비의 의형제 관우가 나섰다. 관우는 자신을 마궁수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원술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조의 술잔을 뒤로 미루며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적진에 돌입했고 화웅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돌아온 관우는 따뜻한 술을 마시며 여유를 보였고 제후들은 그의 용맹에 크게 감탄했다. 관우의 승리에 고무된 장비는 사수관을 즉시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원술은 다시금 유비 삼형제를 하찮게 여기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술은 지위가 낮은 자들이 공을 세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조조는 원술을 달래며 대의를 위해 작은 일을 넘겨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후 조조는 유비에게 은밀히 술과 고기를 보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를 보냈다. 화웅이 관우에게 목이 잘리고 그의 패잔병들이 사수관으로 도망쳐오자 동탁은 크게 당황했다. 모사 이유는 태부 원해를 제거하여 내통의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권유했고 동탁은 이를 받아들여 원해의 집을 불태우고 목을 베어 사수관에 매달았다. 동탁은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눠
이각과 곽사에게 5만 군사를 주어 사수관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호래간으로 진군했다. 여포에게는 별도로 3만의 군사를 주어 호래간을 방어하게 했다. 원소는 제후들을 둘로 나눠 일부는 사수관을, 나머지는 호래간을 공격하게 했다. 하네테수 왕광이 제일 먼저 호래간에 도착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여포의 강력한 방천하극 앞에 장수 방해를 포함해 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었다. 여포는 철기군 3천을 이끌고 무인지경을 달리듯 왕광의 진지를 유린했다. 제후들은 여포의 무시무시한 용맹에 공포에 질려 30리나 물러났다. 이후 팔로의 제후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나 여포의 기세를 꺾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여포는 연이어 도전을 걸어왔고 공손찬이 맞서려 했으나 달아났다. 이때 장비가 나타나 여포에게 호통을 쳤다. 아비를 3번씩이나 바꾼 쓸개 빠진 종자놈아.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먼저 내 놈의 목부터 내놓아라. 장비는 여포와 치열하게 맞섰고 두 사람은 50여 합을 겨루었다. 여포는 장비의 맹렬한 공격에 놀랐고 장비 역시 여포의 전륜한 무예에 감탄했다. 장비와 여포의 전투가 계속되자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협공에 나섰고 이어 유비도 쌍고검을 들고 가세했다. 세 형제가 힘을 합쳐 여포를 몰아붙였다. 여포는 관우와 장비의 협공을 받으며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적토마를 몰아 호래간으로 도망쳤다. 여포는 도망치면서 활을 쏴 형제들의 추격을 저지했고 호래간으로 안전하게 퇴각했다. 여포의 패주 소식에 제후군은 사기가 크게 올랐다. 그들은 호래간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으나 호래간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난공불락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장비는 관문 위에 휘날리는 일산을 보고 동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공격을 시도했으나 관문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통나무, 암석에 밀려나야 했다. 동탁은 호래간에서 패배한 후 낙양으로 돌아가 천도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태부 원해를 죽인 것처럼 낙양의 부호들에게 죄를 씌워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유의 조언에 따라 낙양의 백성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도성에 불을 질러 초토화했다. 동탁은 역대 황제와 황후의 능을 파헤쳐 금은보화를 약탈했고 군사들은 민간인의 무덤까지 도굴하며 악행을 저질렀다. 조조는 동탁이 장안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제후들에게 추격을 권했으나 원소를 포함한 제후들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조조는 자신의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홀로 동탁을 추격했다. 그러나 동탁은 이유의 계책에 따라 형양태수 서영을 매복시켜 조조군을 기다렸다. 여포와 이각, 곽사까지 가세한 공격에 조조군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조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호래간 삼전은 여포의 무예와 용맹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동시에 유비 삼형제의 협동과 용맹을 보여준 전투였다. 그러나 동탁은 여전히 살아남아 장안으로 천도했고 낙양은 잿더미가 되었다. 조조는 동탁을 추격하려 했으나 제후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동탁의 계책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큰 패배를 맛보았다. 이는 이후 조조가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후들의 연합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조조는 서영의 군사에게 추격당하다 어깨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그를 구한 것은 동생 조옹이었다. 조옹은 조조를 업고 강을 건너며 적의 화살 세례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 조조는 이 구사일생의 경험을 통해 절망에 빠져 자결하려던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다. 조조는 1만여 명의 군사 중 고작 500명 남짓만 데리고 한해로 후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후들은 실망했으며 특히 원소는 조조의 패배를 비웃었다. 불과 1만여 명으로 동탁을 섬멸하려 덤볐으니 분별 없는 혈기가 아닌가. 제후들은 조조의 패배를 교훈 상기보다는 그를 조롱했으며 이는 제후 연합군의 단결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송견은 폐허가 된 낙양의 한 우물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내궁의 여인 시체에서 전국의 옥새를 찾아냈다. 옥새는 진시황의 시대부터 한나라 황실에 전해지던 상징적인 보물로 황제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귀중한 물건이었다. 정보는 송견에게 이 옥새를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서로운 징조라며 강동으로 돌아가 대사를 도모할 것을 권유했다. 송견은 옥새를 은밀히 숨기고 강동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원소에게 밀고했다. 원소는 송견을 불러내어 옥새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송견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부인했다. 양측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제후들의 중재로 겨우 싸움을 피할 수 있었다.
송견은 이를 틈타 진영을 빠져나와 군사를 이끌고 강동으로 철수했다. 원소는 송견이 옥새를 가지고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형주자사 유표에게 밀서를 보내 송견의 길목을 막고 옥새를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원소는 조조에게도 송견의 옥새 문제를 상의하려 했으나 조조는 이미 원소에게 실망한 상태였다. 조조는 제후들의 나태와 분열을 보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은 군사를 이끌고 양주로 떠났다. 공손찬도 군사를 데리고 북평으로 돌아갔다. 송견은 옥새를 얻으면서 새로운 대의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한나라의 황실을 위해 싸운다는 기존의 대의명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왕조를 세울 야심을 품게 되었다. 이는 송견이 단순한 제후에서 독립적인 군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원소와 다른 제후들은 대의명분을 상실했다. 그들은 조조의 패배를 비웃으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고 이는 결국 연합군의 붕괴를 초래했다. 조조는 자신의 작전이 실패한 이유를 제후들의 무능과 나태에서 찾았다. 그는 원소와의 연합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위해 양주로 떠났다. 조조는 장수된 사람은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무모한 결정을 반성했다. 이는 조조가 이후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지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원소는 한복이 보낸 군량미에 신세를 졌지만 모사봉기의 관계로 기주를 차지할 음모를 꾸몄다. 공손찬을 부추겨 한복을 공격하게 하고 동시에 한복에게 공손찬의 거병을 경고해 스스로 원병을 청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한복은 기주를 원소에게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원소는 한복을 몰아내고 기주목의 자리를 차지했다. 공손찬은 원소와의 밀약을 믿고 군사를 일으켰지만 기주는 이미 원소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공손찬의 아우 공손월은 원소에게 기주를 나눠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소의 음모로 사망했다. 분노한 공손찬은 군사를 이끌고 원소를 공격했으나 반하교에서 대패했다. 공손찬은 문추의 추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몰렸으나 상산의 조자룡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조자룡은 원래 원소의 부하였으나 원소의 음흉함을 깨닫고 공손찬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그의 빛나는 무예와 충성심은 공손찬을 크게 감동시켰다. 조자룡의 활약으로 공손찬은 다시 군사를 수습하고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백마철기병을 내세워 원소군과 다시 맞섰다. 그러나 원소군의 문추와 알량의 맹공으로 공손찬은 또다시 패배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 관우, 장비가 공손찬을 구원하며 전세는 역전되었다. 원소는 혼비백산하며 도망쳤고 공손찬은 겨우 진영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유비와의 재회에서 공손찬은 조자룡을 소개했고 유비와 조자룡은 서로에게 깊은 인연을 느꼈다. 장안의 동탁은 원소와 공손찬의 싸움을 중재하고자 칙사를 보냈다. 원소와 공손찬은 천자의 명을 빌미로 화해를 받아들였고 싸움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공손찬은 유비를 평원의 태수로 임명해 그의 공을 치하했다. 그러나 조자룡은 공손찬이 진정한 영웅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유비에게 평원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으나 유비는 시기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두 사람은 후일을 기약하며 눈물로 작별했다. 한편 원소의 아우 원술은 형의 기주 차지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송견을 부추겨 유표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송견은 아들 손책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양양성을 공격했다. 그는 적의 화살을 모아대 쏘는 계책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유표의 장수 황조를 몰아냈다. 그러나 유표의 모사 괴량은 계책을 세워 송견을 함정에 빠뜨렸다. 여공은 군사를 이끌고 원소에게 구원병을 청하러 가며 송견을 유인했다. 송견은 성급한 성격으로 적의 계략에 빠졌고 현산에서 바위와 화살 공격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었다. 송견은 양양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 전력을 소진하고 유표의 유인계에 빠져 강동 군사들이 괴멸적인 패배를 겪는다. 송견은 전투 중 바위에 깔리고 화살에 맞아 사망하고 그의 시신은 적군의 손에 들어간다. 송견의 아들 손책은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되찾기 위해 적장 황조와 시신을 맞바꾸는 전략을 세운다. 손책은 환해를 사신으로 보내 유표에게 교섭을 시도하고 유표는 황조와 송견의 시신을 교환하는 것을 허락한다. 손책은 결국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강동으로 돌아가고 송견은 고가의 언덕에 묻히며 손책은 영웅오걸들을 모아 강동의 세력을 키운다. 동탁은 송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걱정이 사라졌다며 안심한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더욱 강화하고 스스로를 상부라칭하며 황제와 같은 권위를 누린다.
미호성의 거대한 성을 쌓아 황제의 궁전을 능가하는 화려한 궁실을 마련하고 미녀들과 산의 진미 속에서 주지웅림에 빠진다. 동탁의 잔인함은 극에 달해 포로들을 학살하며 공포 정치를 펼친다. 그의 권세와 폭정은 문무백관들까지 벌벌 떨게 만든다. 동탁의 폭정에 분노한 왕유는 이를 막을 계책을 세운다. 그는 양녀 초선을 이용해 연한계를 꾸민다. 왕유는 초선을 여포와 동탁 모두에게 바치는 척하며 두 남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 초선은 여포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동탁에게는 충성을 가장하며 두 사람의 감정을 교묘히 조종한다. 결국 여포는 초선이 동탁에게 억지로 끌려갔다는 오해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하게 된다. 여포는 초선을 빼앗긴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왕윤에게 하소연한다. 왕윤은 여포를 설득해 동탁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고 여포는 왕윤의 말에 감복해 동탁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왕윤은 여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그에게 역사적 고사를 들려주며 명분을 세워준다. 여포는 팔뚝을 자해하며 피로 맹세하고 왕윤과 함께 동탁 암살 계획을 세운다. 왕윤과 여포는 이숙을 이용해 동탁을 권로 유인한다. 동탁은 한조의 선의를 받는다는 거짓 조서에 속아 입거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호위병만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궐문에 도착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동탁을 습격한다. 동탁은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결국 여포의 방천하극에 목숨을 잃는다. 여포는 동탁을 죽인 후 황제의 조서를 발표하고 장안의 거리에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동탁의 최후 후에도 그의 신복 이유가 남아있었다. 여포는 이유의 죄를 물어 그를 체포하고 처형한다. 동탁의 죽음으로 인해 장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왕윤과 여포는 한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은다.